사실 아까 선대인 소장님께서 안 밝히셨으면 저도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이긴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친구였습니다. 뭐 소위 학교 다닐 때 뭐 조모임 그런 거 하잖아요. 대학교 때 같은 조도 해봤고요.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해봤고 그리고 뭐 서로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계의 이상과 뭐 꿈꾸던 것들 때문에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런 친구 사이입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선대인 소장이 되게 쉽게 뭐 이렇게 오라면 오는 사람은 아닌데 오라 그랬더니 쉽게 와주더라고요. 예,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드립니다. 저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남자예요. 선대인 소장과 저의 공통점이 정말 서로 공통점이 없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모든 웃기려는 유머가 되게 수포로 돌아가는 점은 되게 서로 아니 공통점인 것 같아요. 웃었는데 왜 자꾸 예. 선대인 소장님께서 오늘 우리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쭉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짚어가봤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들 내용, 정말 미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정확한 많은 포인트들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여쭙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도 좀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갖다가 좀 질문을 모아서 선대인 소장에게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플로우에서도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의 질문, 대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플로우의 질문을 모아서 다시 선대인 소장께 질문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강연은 당연히 잘 들었습니다, 선대인 소장님. 그런데 이 강연에서 나왔듯이 뭐 세상이 변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건 정말 우리들이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대인 소장님께서는 이 책 일의 미래에서 진짜 우리 일자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다면 4가지 변화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저성장, 두 번째 변화가 인구 마이너스, 세 번째가 기술 빅뱅, 그리고 네 번째가 로봇화와 인공지능 시대를 함께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라는 말 자체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개 중에 선 소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 걸 꼭 하나 찝어서 설명해 주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찍으라고 하시면 4개 다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로봇화 인공지능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기계나 기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도 상당히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사실 되게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들이 일자리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공항 출국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얼마 전부터 자동 입출국 심사대가 생겼죠. 근데 입출국 심사대는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입출국 심사대 앞에 사람이 한 분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잘 작동하나 보시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분이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이 마음 편할까요? 저는 안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사실 할 일이 없거든. 그 일자리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 입출국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 공항 가면 뭐부터 생겼나요? 키오스크가 생겨서 혼자 체크인하고 혼자 짐 붙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됐었던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야금야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고 사태로 인해서 그걸 되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 건 뭐냐면, 느끼게 된 건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알파고라는 게 상당히 이제 극적으로 드러냈을 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불안감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누군가 케어해 주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일자리만 불안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져서 소득이 없어졌을 때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성장이다. 인구 구조가 앞으로 변해서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었어요. 또 자동화 흐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공지능까지 가세했는데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건 제2의 기계 시대라는 책에서 뭐 충분히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예전에는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을 주로 대체했다면 이제는 인지적인 능력까지 대체하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예전에는요, 모라베기 엑셀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과 로봇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생각했어요.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우리는 복잡한 계산, 뭐 예를 들어서 3567만 곱하기 2222만 나누기 2444 이렇게 하면 아무도 답 금방 못 하시죠. 근데 이거는 스마트폰의 계산기 기능은 순식간에 답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반면에 인공지능은 우리가 한두 살짜리만 돼도 그냥 구분하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을 못했어요. 몇 년 전까지는. 근데 이제는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하기 시작하더니 그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의 속도가 지금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지, 어떤 속도로 발전할지,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도의 일까지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을지를 그 관련 전문가들도 제가 보니까 의견들이 되게 분분해요. 예를 들어 정재승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의 이제 두뇌 구조, 이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걸 이제 계속 그 스터디하면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모방하거나 인간의 두뇌가 하는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건데 아직 인간의 두뇌의 비밀을 한 1%도 못 풀었다. 그러니까 아직 한참 멀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스스로 학습하게 되고 지금도 사실 머신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기계학습이 일어나는데 그런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이 있고 그 학습하는 기능들이 점점점 누진적으로 그리고 그 지수적인 성장이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폭발적인 이제 그 발전 속도를 보이는 단계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걸 이제 특이점이 온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싱귤레리티라고 하죠. 이 특이점이 오는 시기가 뭐 예를 들어 40년경이다. 또는 뭐 60년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떤 쪽 입장이 맞느냐와는 상관없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지금 굉장히 속도가 붙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근데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계속 봐야 될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늘 짧은 질문을 너무 길게 답변하는 특이한 기술입니다. 예. 근데 이건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이어서 아무도 못 따라요. 그래서 이런 직업이 잘 안 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로봇화와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틀 전에 좀 우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모여서 저희들이 뭐 이민자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한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시리아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시리아라고 딱 말하자마자 동시에 아이폰에 있던 2대의 시리가 답을 했어요. 딱 바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웃기면서도 좀 아직 인공지능이 멀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정말 즉각적으로 마치 우리가 묻는 것에 너무나 빨리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정말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정말 무섭게 나가는 것들이 정말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발전과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 사실 어느 나라나 직업이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전된 국가에서 대부분 다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선 소장님은 특히 이 책 일의 미래에서 한국의 일자리가 특히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일자리는요, 정부의 좀 굉장히 어찌 보면 수치 노름에 가까운 그런 통계들 때문에 그 실체가 제대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또 언론들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잘 해석해서 이렇게 전달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뭐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많죠. 한국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이 세계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뭐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를 노동력의 절반 가까이를 내부 식민지처럼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영업 비율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거꾸로 보자면 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성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늘어난다는 일자리도 사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면 뭐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실업자로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냥 뭐 체면 때문에 또는 뭔가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해서 그냥 명목상의 일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실상의 잠재적인 실업률은 되게 높습니다. 근데 한국은 한편으로는 실업률 통계만 보면 거의 뭐 노동천국이죠. 뭐 일자리가 없어서 막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려야 되는 수준의 실업률 통계를 뭐 경제 위기가 발생하든 온갖 경제 침체가 오든 대체로 한 3%대를 계속 유지하는 기적 같은 나라예요, 정말.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고용 상황, 이게 사실은 진짜인 게 맞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산업용 로봇, 지금도 뭐 로봇 밀도가 1인데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채용을 할 것 같고 한편으로는 노조의 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이걸 또 뭐 한편으로 강성 노조라고 하면서 계속 이 노조를 또는 노동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기술이라는 건 어찌 보면 되게 중립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높아진 생산력을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조직화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미래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지금과 같은 기조로 계속 간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이 책을 쓴 취지 중에 하나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요. 한편으로는 산업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노동과 교육 이런 것들이 함께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함께 바꿔줘야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기술 발전과 산업혁명도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산업혁명기에 초기 방적 공장이 도입됐을 때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계에 쫓겨나는 그런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일자리들이 사라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계들이 도입되면서 높아진 생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냈고 장기적으로는 뭐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올라갔고 삶의 질도 좋아졌죠.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이른바 복지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또 노조의 권리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높아진 생산력이 자본의 몫으로만 가지 않고 노동의 몫으로도 오도록 하고 그게 힘들 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도 노동이 굉장히 취약한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거 보면 빨리 뭐 산업구조를 규편해야 된다. 뭐 그래서 규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들만 있고 정말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자리 불안 되게 심하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 어떻게 될까 되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요. 독일이 왜 인더스트리 4.0을 이야기하면서 노동 4.0과 교육 4.0을 함께 이야기하느냐. 그건 함께 가야 사람들이 일정한 안정감을 가지고 기술 발전, 산업 발전이 나의 혜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게 순조롭게 원활하게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산업 이야기만 하지 일자리와 복지나 그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중에 저는 그 일자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책을 낸 겁니다. 한편으로는. 역시나 짧은 질문에 긴 답변으로. 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계속 이야기할 때 진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우리 일자리 노동에서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정부의 대책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기업에게 자유를 어떻게 줄 것인가.
여기에만 사실은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오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노동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뭐 초점을 가지고 나오는 책들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 소장이 낸 책이 그런 쪽에 좀 의의가 좀 아주 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책에 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결국 어떤 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 선 소장님은 기업, 개인, 사회로 나누어서 어떤 일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선 기업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우리의 관심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그런데 특히 이 책에선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기업이 강자의 전략이 아니라 약자의 전략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약자의 전략이 뭐고 그런 사례가 어떤 건지 좀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자의 전략, 약자의 전략 이야기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강자의 전략이란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자원이 많을 때, 예. 뭐 한국 같으면 삼성전자 같은 상황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이 많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걸 할 때 그냥 물량을 쏟아부으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성장기에는 그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냥 물량전을 쓰면 됐어요. 그냥 계속 고성장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늘 시장이 커졌고, 그래서 당장 이익은 생기지 않더라도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매출을 늘려놓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시장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도 따라 증가하는 뭐 이런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류 시장을 키워놓는다, 가전 시장을 키워놓는다, 이렇게 계속 키워놓으면 주요 대기업 몇 개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도 시장을 키워놓으면 전반적으로 다들 그냥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저성장기로 접어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욕구가 되게 세분화되는 시기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보세요. 현대자동차? 예전처럼 안방에서 내가 그냥 뭐 기아차하고 사실 독과점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계속 뭐 신차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팔리고 그렇게 해서 뭐 영업이 계속 끌어올릴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안방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사실 안방 시장이 무너지니까 사실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기에는요. 이제 내실을 상당히 기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막 매출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이익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정말 이익을 내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욕구가 되게 세분화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켓 시장 자체가 되게 세분화되는 흐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러면 약자의 전략이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건가? 이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제가 다윗과 골리앗 국내판 번역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은 새로운 전략을 썼죠.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강자의 어떤 약점을 노리는 전략을 쓴 거죠. 예를 들어 기업의 사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우스웨스트라는 미국의 저가 항공사가 있어요. 기존의 항공사는 어땠냐? 미국에서는 이제 뭐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기존에 이제 그 항공사들은 상당히 이제 고가의 운임을 받으면서 좌석 간격 널찍하게 하고 기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좌석도 지정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고비용 구조죠.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비행기로는 2시간인데 뭐 차로 가려면 뭐 한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 항공료가 높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로 가는데 그걸 항공료를 좀 낮춰주면 얼마든지 이제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고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좌석 간격을 좁히고 뭐 지정 좌석제도 없애고 기내식 제공하지 않고 그래서 좀 불편하죠. 그래서 덩치 큰 미국인들이 이렇게 좌석에 좁은 데 끼어서 사실은 2시간, 3시간 가는데요. 대신에 운임을 확 낮춰주는 겁니다. 낮추는 대신 거품을 완전히 뺀 거죠. 대신에 이걸 굉장히 회전율을 높여요. 그러니까 뭐 기내식 제공하니까 청소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죠. 좌석 지정 안 해도 되니까 사전 준비 시간도 별로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바로 다시 운항할 수 있게 회전율을 높여서 낮은 마진 그러면서도 많은 이제 잠재적 수요들을 끌어들이고
높은 회전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에는 없던 시장인 것 같은 이런 시장들을 이제 이 공략하는 그런 이제 이 방법을 쓴 거죠. 반면에 이제 강자의 전략이라는 건 예를 들어 질레트 면도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레트는 이제 고급 뭐 면도기를 생산했는데 이게 일회용 면도기가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했냐? 그 면도기 시장이 강자니까 자기네들 일회용 면도기를 만들어서 밀어냈어요, 그냥. 예. 그래서 이런 강자의 전략은 예를 들어 고성장기에는 통했는데 저성장기에는 이렇게 했다가는 비용만 쓰고 회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기의 기업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작은 시장이라도 그 사람들이 잠재적 욕구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초기 발판을 만들고 시장을 확대해가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네, 제가 관심 없는 걸 길게 말씀드린 것 같다는.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간단히 말해줄 줄 알고 또 이거 계속 길게 말한다고 해서 그 간단히 말해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어보면 좀 제가 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어쨌든 앞으로 당분간 뭐 기업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지만 당분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업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이 가는 건 개인이 가져야 될 태도, 이제 직업의 세계에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손 소장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강연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을 찾지 말고 직업을 찾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도 못 잡는데 직업을 고를 여유가 있겠는가? 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이게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직장과 직업을 이제 구분하는 건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 도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엔 기업 수명은 길고 상대적으로 사람의 수명은 짧았어요. 근데 이제는 기업의 수명은 3분의 1 이하로 줄었는데, 사람의 수명은 그때보다 몇십 년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변화가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실제로 한창 일하는 기간이 한 30년 정도로 본다 그러면, 지금의 관념으로 30년 정도 반짝 일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대로 가면은 사실 되게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죠. 노후 자체가. 자, 이제는 뼈를 묻을래야 뼈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몇 번 동안이나 이 직장이 사실은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장과 직업을 이제 분리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예전에는 가서 일하는 그런 직장, 직장에 그냥 뼈를 묻으면 그게 직업이기도 했어요. 내가 삼성전자에 무슨 뭐 기획실에 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로 평생 갈 수 있었다 쳐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뭐 50대 초중반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직급별로 40대 중후반이면 이미 직급별 정년에 걸려서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 결국은 직업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 이때 직업이라는 건 자신만의 컨텐츠, 자신만의 역량, 자신만의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신만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그 김만근 박사의 이제 질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직장도 지금 못 잡는 상황이잖아요. 예. 직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의 노동시장, 더 나아가서는 경제 구조를 얼마나 건전하게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재벌들이 계속 독식하게 하고, 근데 그 재벌들은 뭐 글로벌한 주주들 포함해서 이 주주들의 압박에 계속 수익성을 내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심지어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매출이 늘고 이익이 다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은 더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이는 속에서 계속 대기업 의존적인 그런 구조만으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는 독점 대기업 구조 속에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를 놔두고, 그래서 산업 생태가 질식해 있는 이런 일자리 구조를 놔두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동시장의 문제 또는 경제 구조의 문제로 함께 봐야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그래도 우리가 현실이 이렇다면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각자가 모색해야 되는 저는 길이 또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직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련하고 거기서 필요한 어떤 뭐 기술이든 노하우든 네트워크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어렵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예를 들면 처음부터 거창한 직장에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도서관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뭐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이 한류 스타들의 화장법을 가르쳐주는 뭐 포미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물론 뭐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학력이 높거나 그렇다고 또 처음부터 대규모 직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 뭐 비정규직 비슷하게 일하던 이런 사람들이 한편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해설하고 방송을 하고 그래서 뭐 10억이 넘는 돈을 벌고 이런 이제 시대가 한편으로는 된 거죠. 그게 그런 걸 또 뒷받침하는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CN이라고 하는 1인 그 채널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3D 프린팅처럼 1인 제조 기업도 가능해지는,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은 부분 뭐 임금이 낮거나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정한 일자리들인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좀 더 단련하고 더 전문성을 쌓아간다면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계속 열리고 있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자리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말라라는 아주 뭐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들이 지금 현재는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근데 그러면 어른은 그렇다 치고 여기 오신 분들 학부모님들 꽤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학생들 보면 이게 직장을 잡기가 참 어려운 미래입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서 뭐 강의를 하는데요. 가끔씩 제가 그 학생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직장 잡거나 이럴 때 너무 힘들고 내가 도와줄 건 없는데 울고 싶을 때 울 데가 없으면 그냥 약속해서 찾아와서 울고 가라 그러거든요. 진짜 와요. 진짜 와서 울고 가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현재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고요. 그리고 옆에서 그걸 지켜봐야 되는 저를 뿐 선생뿐만 아니죠. 선생도 안타까운데 부모님은 정말 안타까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시키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엄청 깊은데요. 지금 현재 뭐 사교육 시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런 우리의 불안감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되는가? 그럼 손 소장님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책에 뭐라고 쓰냐고 있냐면 부유한 세계의 원주민들이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세계에 애초부터 태어났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부의 신세계로 이민 온 사람들이래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부의 신세계로 이민 온 우리들은 아예 부유한 세계에서 태어났던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부유한 세계의 원주민들하고 이제 부의 신세계로 이민 온 사람들 이 표현은 제 표현은 아니고요. 미국에 지금 사실 순간적으로 좀 이름은 까먹었는데 미국의 이제 교육학자가 교육 심리학자가 했던 이야기고요.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보세요. 저만 하더라도 고성장기를 사실은 거쳐왔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88년 서울올림픽 때 경기가 뭐 엄청 호황이었죠. 막 10몇 %씩 성장하고 이럴 때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포도가 수원 농사를 하셨는데 그게 포도 농사도 잘 됐는데 막 경기가 좋으니까 엄청 팔린 거죠. 그래서 그 가을거지 끝나고 나서 아버님이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올해 이제 얼마를 이렇게 벌었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그 표정이 아직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 집 살림살이도 계속 매년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는 늘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는 게 당연하고 미래는 현재보다 좋은 게 당연한 세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저도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는 한국 사회가 오히려 가라앉다는 걸 느끼게 됐지만 적어도
한창 어떤 생각이나 정서들이 형성되는 시점이었던 때까지는 고성장기였던 거거든요.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거고. 근데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지금 물질적인 수준으로는 되게 풍요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부모들이 평균적으로 과거보다는 잘 사는 부모들 밑에서 태어났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부모들의 물질적인 수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당장 뭐 기성세대를 보면 일자리 불안에 떨고 있고 또 노후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더구나 뭐 인터넷만 접속해도 온갖 뜨는 뉴스들이 다 있는데 그 아이들이 뭐 이제 바보가 아닌데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되게 우리 아이들한테 힘겨운 어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또는 우리보다 이제 선배 세대들은 현실이 되게 남루했어요. 그리고 근데 남루한 현실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기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게 늘 기대 수준을 초과해서 현실이 좋아졌기 때문에 행복도를 따지면 그 넷 해피니스, 순 행복도가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시대를 살아온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기대 수준은 이미 되게 높은데, 눈은 되게 높은데, 현실은 그걸 못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좌절감을 겪고 힘들고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 상황만 보더라도, 과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86, 586 세대라고 하는 이런 세대들은 뭐 운동 실컷 하고 막 데모 열심히 4년 내내 데모만 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아이들 수준에서 보면 머리가 텅텅 비었는데도 졸업할 때 되면은 막 취업 일자리가 막 몇 개씩 날라오고 이랬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 너무 많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저도 사실은 되게 뭐 고민이긴 해요. 근데 근데 따로 어떤 명확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이 책에 머릿말에서도 적었지만 손시현 공식이나 또는 뭐 딱 명확한 정답이 있는 시대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는 큰 흐름을 내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흐름들이 크게 형성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어떤 일자리들이 사라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서울대에서 A+를 만든다는 학생들은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 외워서 그걸 답안지에 옮겨 적는 학생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학생들보다 사실 그걸 높은 점수를 주는 교수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여전히 정답은 정해져 있고 그걸 정답을 정확하게 옮겨 적는 게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하는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건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량 생산 시대에 정형화된 일자리들이 필요했을 때는 그게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게 익숙해지는 게 필요했어요. 일정한 지식이 필요했고요. 근데 이제는 웬만한 지식이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지식도 구글의 검색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대 애들이 딸딸 배울 필요가 뭐가 있나요? 스마트폰에 녹음기 기능, 동영상 촬영 기능 쓰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100% 현실에 더 가깝게 재생할 수 있는 시대에 왜 가장 한국에서 똑똑하다는 애들이 그런데 머리를 쓰고 있어야 되냐 하는 거죠. 오히려 미래에 필요한 건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걸 분석하고 그 풀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한편으로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공감할 수 있고 또 협력할 수 있고 그걸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의사, 변호사도 인공지능 등장에 따라서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일정하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일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변호사의 일 중에 예를 들어서 판례를 찾거나 뭐 법조문을 찾는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걸 사람이 하는 방향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왔을 때 의뢰인의
마음속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걸 귀 기울여서 들여주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고민을 풀어주는 소송 전략을 짠다든지 또는 변호하는 전략을 짠다든지 하는 것은 기계가 못해요. 그리고 또 법정에 나가서 이걸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어떤 상황을 원활하게 재판관에게 납득시키는, 설명하고 전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요, 기존에 그냥 시험 잘 보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더 이상. 그냥 단순히 시험 잘 보는 능력 이상의,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IBM이 왔으니 훨씬 더 지금도 진단과 처방을 잘합니다. 100% 거의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다 밀려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왔을 때 환자들을 상담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치료를 따라오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처방에 따라서 약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 환자를 치료한 게 간호사들이든 이런 여러 팀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반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어떤 그 팀들의 작업들을 조정하고 꾸려갈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기계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키워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뭐 되게 거창한 듯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되는 일들이었지만, 능력이었지만, 그걸 새로운 시대에 좀 더 강조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계속 무시하는 공부를 시켜왔죠. 애들을 기계와 차별화해서 기계와 한편으로 경쟁하면서 한편으로 협력해야 되는 시대에 그 시험 잘 보는 기계처럼 키워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교육 중심의 교육, 암기식 또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교육들은 좀 지양하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 해야 된다고 했던 그 교육들을 정말 실천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술 발전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암기하는 능력을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요,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냈던 슈퍼컴퓨터보다 용량이 크대요. 그러면 걔네가 검색하고 우리한테 들려줄 수 있는 이 정보의 양이라는 건 엄청난데, 사실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계속 우리는 교수들이 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학생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그 정보를 얻었을 때 그 정보를 조직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절대 그걸 테스팅하지 않습니다. 그걸 테스팅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 시스템이 정말 우리나라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대학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능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점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절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수업에 덴마크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나라는 평가를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안 나온답니다, 등수가.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 이런 걸 보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교육 수준도 높고, 그리고 또 행복한 나라라고 불리는데요. 거기서 가르치는 교육의 방식 자체가 되게 달랐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점에서 선소장님이 이야기해주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을 다 물으면 여러분이 그 집에를 못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는 좀 건너뛰고,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몇몇으로 이제 또 선소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놓친 것 같기도 해서 짧게 좀 드리면, 제 아이 이야기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애는 사실 사교육 자체를 원천적으로 하면 안 되는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른바 사교육 경쟁 열풍에서 좀 자유롭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밖에 나오면은 전혀 분위기가 딴판인 어떤 교육 제도가 정착돼 있고 사회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고민이 많은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교육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희 애가 다니는 그 학교는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고 애들한테 졸업작품을 만들게 합니다. 6개월의 시간을 줘요. 근데 6개월을 그냥 통째로 비워주는 게 아니라 뭐 어쨌거나
수업을 다 정상적으로 하면서 6개월의 시간을 주는데 저는 졸업 작품에 아이들 작품 내놓은 걸 보고 진짜 되게 감동 먹었어요. 6개월의 시간을 주니까요. 아이들이 어떤 애는 이른바 시각장애인용 점자 프린트를 만들어 갖고 왔고요. 또 어떤 친구는 3D 프린팅을 배워서 의수족을 만드는 걸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개량 한복을 자기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 오고, 어떤 친구는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한자로 돼 있는 걸 그걸 자기가 직접 지금 현대 우리말로 옮겨서 온 친구도 있었어요. 저희 아이는 다른 애 한 명이랑 이제 팀을 먹어서 예를 들어서 드론을 날리는데요. 그 드론을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 속에 예를 들어서 헬기가 날아가는 게 이 드론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을 조정해서 드론을 날리는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6개월 만에 해요. 6개월 만에. 되게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대학교에 지나갈 때까지 우리 아이들 대부분은 그런 경험들을 못 해보는 거거든요. 몇 개월 동안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 푹 빠져서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자기가 같이 고민해보고 아이들하고 협동 작업을 해본다거나 이런 기회를 진짜 못 가져본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하나만 가져도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어떤 유능감, 그런 걸 가지는 한편으로 그런 걸 한번 잃었을 때 어떤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기회들을 진짜 한 번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교육의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뭐 이게 그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제가 한국에 박사학위가 끝나기 전에 제가 미국에 뉴욕에 있을 때 제가 뉴욕에서 한 4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예술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쳤습니다. 저 신기했어요. 예술학교에 정치학 프로그램이 있는 게. 그래서 가서 정치학 텍스트를 주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텍스트를 읽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매주마다 학생들이 만들어 오는데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 와요. 뭐 문명의 충돌 이런 걸 읽었다. 그러면 아니다. 문명은 공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옷 같은 걸 막 만들어 와요. 학생들이. 그러면 그거 보면 진짜 문명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막 창조적인 느낌, 그런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고 교육이라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가에 따라 정말 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너무나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또 하나 넘어서 일자리 불안 시대에 그러면 국가나 사회는 우리한테 할 일이 없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여기서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 소장님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 소장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시하는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평등을 메꿀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해보자라고 하는데요. 그 제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불평등한 사회에서 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일정한 수준의 불평등은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생겨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자극제가 된다고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똑같은 식으로 평가받거나 대우를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거나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유인을 사실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되는 거겠죠. 또는 그 동기를 더 적게 받게 되겠죠. 근데 거꾸로 이 불평등이 너무 커지면 이제는 이게 그리고 그 불평등이 너무 커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구조가 사실 굉장히 고착화된다는 뜻이거든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재주 있어도 아빠가 뭐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면 난 안 돼. 이런 것들이 그 좌절감이 커지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아이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덜하게 되고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내는 사람들 또 모험가적인 어떤 도전을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한 보상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평등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새로운 어떤 도전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투자, 새로운 어떤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그 결과 그 사회의 경제는 활력을 잃고 점점 일자리는 줄어든다라는 뜻이고요. 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쉽게 딱 듣는 순간 그냥 알아버리잖아요. 그만큼 지금 어떤 그 계층 구조의 고착화 또는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있는 흐름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게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게 굉장히 지금 절실하게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선 소장님이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세 제도 개혁, 공공 이전 소득, 기본 소득자 뭐 로봇세 도입, 기본 자본 또는 공유 자본을 도입하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더 용어들이 다 낯설죠.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 나가고 싶습니다. 세금 조세 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선대인 소장이 세금 혁명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당수를 했죠. 그래서 아마 1인 당일 겁니다. 1인 왜 이러세요? 한때 그래도 예. 페이스북 좋아요가 한 수천 개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일단 당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미국에서 선 소장이 그걸 하는 거 보고 도대체 얘가 뭘 하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취지는 엄청나게 공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금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조세 개혁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지 잠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나라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될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세금을 덜 내도 되거나, 또는 물론 세금을 내게 되기는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조세 부담이 상당히 높게 매겨지는 사람들이 많죠. 탈탈 틀리는 사람들.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는 기존의 조세 재정학자들도 잘 이야기를 안 해서 저는 참 되게 왜 이 기존의 학자분들이 좀 이렇게 시야가 좁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는데 세계 대다수 국가가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주식으로 차익을 올리면 과세를 해요.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대부분 과세를 하는데 한국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하면서도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근데 큰 손들이 이렇게 돈 굴려서 한 해 1억을 벌었다. 증권거래세는 내지만 과세는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거래를 할 때도 1가구 1주택은 기본적으로 9억 원 시세로 9억 원 이하로 팔면 예를 들어서 한 4억에 사서 9억에 팔았다. 시세 차익이 5억이 났다. 그래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상 탈세거든요. 뭐냐 하면 1가구 1주택자를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을 탈세 협력자로 만들어서 탈세 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써가면서 이제 가격을 조정해서 사실상 양도 차익을 대폭 줄이거나 안 내는 이게 행해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건 대부분 불로소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지난해 연말정산이 있었죠. 근데 물론 근로소득세 안에서 이른바 소득, 그러니까 이 누진적인 구조를 좀 더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급선무는 그게 아니었어요. 소득세에서도 양도소득세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또 굳이 표현하자면 근로소득세보다는 종합소득세가 훨씬 더 그러니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종합소득세에 몰려 있거든요. 근로소득세는요, 사실은 한국에서 세목들 가운데 가장 그나마 과세 형평성이 제일 잘 확보되어 있는 세금이에요. 근데 그걸 막 때려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얻어낸 세금이 얼마냐? 한 4천억 정도 더 됩니다.
근데 이 4천억은요, 이른바 모든 과세 구간에 대해서 공평하게 보편적 과세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오늘 여기 슬라이드는 그 주제가 아니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게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되게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소득 구간별로 실효세율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한 2억 원대까지는 이렇게 누진 구조로 이렇게 실현이 되다가 갑자기 3억 원 이상부터 진짜 초고소득자들, 에 관련해서는 갑자기 누진 구조가 이렇게 꺾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 근로소득세에서도 누진적인 구조를 잘 달성하려면 3억 원 이상 구간에서 사실은 과세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뭐 법인세, 우리 여러분들 이제 법인세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법인세 제대로 과세 안 하죠. 법인세는 더 웃겨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인세도 500억, 1000억 정도 구간을 지나면, 중견기업 기간을 지나면, 여러분들 보통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득이 많아지면 누진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더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중견기업 단계를 더 지나가서 정말 최상위 법인 소득을 올리는 기업들한테 가면 오히려 세율이 더 낮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조세 구조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지금 뭐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 자택 같은 경우 시가 한 뭐 300억 정도라고 치는데요. 이게 공시지가는 100억 정도로밖에 안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시면 시세의 한 70% 정도를 가표로 잡거든요. 이건희 집은 30%밖에 안 잡아요. 근데 그런 거 언론에서 제대로 안 떠들죠. 그러니까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이걸 가지고 또 1시간씩 막 2시간씩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자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만큼 조세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그 제대로 과세하는, 적어도 근로소득에 비해서 자본소득, 불로소득에 가까운 자본소득의 세부담이 더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근로소득세로 때려잡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담배세 올리고, 뭐 부가가치세 대상 범위 늘리고, 온 지랄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 자체를 인식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심상정 의원 나온 그 설전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왜 봤냐면 다른 분들 거 안 보다가 심상정 의원이 거기서 너무 이제 그 설득 있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저도 심상정 의원이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유력 후보들 중에 가장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세금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제가 인식하고, 물론 제 말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세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그나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그런데 전체 지금 정치권의 인식 수준 그리고 개혁 의지가 어느 정도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저는 근본적인 어떤 혁명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세금 혁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랬더니 왜 세금 혁명이라고 했더니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이걸 굳이 왜 혁명이라고 해서 되게 가격하게 들리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로 많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네. 저도 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번에 뭐 삼성이 그 세금 내기 싫어서 사실 말 사준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뭐 세금 정말 근본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조세 개혁은 그냥 들으면 또 감은 확실히 오는데, 저희들이 이 공공이전 소득이라는 건 용어 자체가 저희들한테 좀 낯선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이걸 했을 때 얻는 뭐 효과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요? 뭐 공공이전 소득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정부가 지원해준 복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지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에서 이전해주는 소득이에요. 우리가 뭐 소득이 없는 시기에 이제 노후 세대다, 또는 뭐 장애인이어서 실제로 일하기가 힘들어서 뭐 소득을 올리기 힘들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수당 뭐 이런 걸 주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공 이전 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제가 공공 이전 소득을 당장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수준이 지금 되게 다른 일반 선진국들에 비해서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그 OECD 국가들의 노후 세대의 소득을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60, 70대까지 막 보람찬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생애소득 기간은 짧죠. 또 정규직 일자리가 그나마 많지 않아서 그나마 축적해 있는 소득이 별로 없죠. 그런데 노후는 길어졌죠. 복지는 취약해요. 연금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 뭐 청소부 일, 심지어는 뭐 폐지 줍는 일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진짜 열악한 저임금 노동을 굉장히 늦은 나이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근히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벌고 있는 거죠. 그걸로 채우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공공 이전 소득은 굉장히 약하고 거의 제일 적은 나라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소득 또 적어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동산에만 몰빵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금융 어떤 상품 같은 걸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겨난 자본소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보면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OECD 평균의 거의 4배가 넘어요. 평균의 4배.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이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는 그나마 노후 빈곤율이 줄어드는데 한국은 더 늘어나는 수준으로 가요. 이것도 더 추세적으로도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복지가 취약해서 공공 이전 소득이 적고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미국은 복지는 취약한 나라가 맞는데 그래도 뭐 퇴직연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국민의 상당수가 물론 이제 그걸 변변한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것도 이제 그 혜택을 못 누리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를 통해서 자본소득을 일정하게 누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 이도 저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소득이 지금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확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 수준을 올리고 전반적으로 공공 이전 소득을 늘려가야 된다. 그 재원은 세금혁명을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거죠. 아, 예. 그 공공이전 소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뭐 공적인 체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소득의 일정의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의 이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기본소득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네. 기본소득도 이야기하고 계신데 사실 기본소득은 여러분 뭐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박원순 시장이 뭐 시작을 했었고요. 부분적으로 아주 하고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노인수당이나 육아수당이 다 기본소득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기본소득은 요즘 너무 유행해서 좀 이해는 가는데 이 기본소득과 붙여서 선대인 소장이 제안하고 있는 게 로봇세입니다. 그래서 로봇세는 로봇 시대가 오는 건 알겠는데 로봇세는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의 뭐 공공이전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뭐 사실은 복지국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 복지 제도로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나 최근에 와서는 뭐 실리콘밸리의 뭐 자본가들부터가 뭐 이렇게 기본소득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한국의 다음 창업자인 이재용 씨 같은 경우가 기본소득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새롭게 나오냐 하면 이 사람들 자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만약 이제 앞으로 그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밀어내고 하면은 생산성은 엄청 높아지고 높아진 생산성이 그 가실은 결국은 자본가나 창의적인 어떤 사업가들이 먹게 돼 있는데 그러면 노동소득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매력이 있어서 소비를 해줘야 자기네들도 제품을 팔아먹죠. 그걸 못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구매력을 어떻게 확충해 줄까?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제를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는 이제 이른바 실리콘밸리의 그런 사업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제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저도 좀 새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로봇세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로봇세 이야기를 했죠. 이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빠르게 그 기계의
의해서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흐름을 완전히 제동을 걸지는 않더라도 그 속도를 조금 완만하게 조절하는 제도로서 로봇세를 매기면 어떨까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일자리, 예. 그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재원으로 로봇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로봇세를 매겨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까지 삼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뭐 취지는 이런 거죠. 보세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소득을 벌면 그걸 근로소득세로 낼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소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자동적으로 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든 뭐 고용보험이든 각종 직간접적인 세금에 해당하는 것들을 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로봇은 그런 부담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일자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구매력도 사라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이 불안해서 오히려 복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세수는 줄어드는 흐름과, 그런데 재정 지출 요인은 늘어나는 흐름이 동시에 간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로봇에 대해서 가세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계속 앞으로 더 가속화 된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반론도 있죠. 뭐, 결국 로봇을 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 과정을 효율화한다는 거,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예, 이걸 저지하면 전반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아서 나눌 과실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 이야기는 뭐 일부는 맞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지금 앞에서 했던 우리가 로봇세를 도입해야 되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또 이 로봇, 이 기본 소득과 함께 이 책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기본 자본이라는 걸 도입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걸 기초 자본이라고 번역해서 저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딱 만나는 순간 제가 워낙 지지하는 제도라 되게 기뻤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요. 21살 정도에 이른 청년들에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종잣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1살에 이르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인생을 출발하는 종잣돈을 주는 제도거든요. 미국에서 이게 브루스 에커만이라는 학자가 연구했던 거였는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10년 전에 모든 미국 21살에 이르는 청년들에게 8만 불씩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의 부유세를 부여해서 8만 불인데 10년쯤 지났죠. 지금 10만 불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돈으로 뭐 환산하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예, 인생의 출발 자금으로 미국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확실한 통계치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미국이 불평등도 1위라서 이런 제도가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 불평등도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부유세를 부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라 이게 통계가 없으니 제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이 재원은 사실은 이 기본 자본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마련될 수 있고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좀 있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냥 막연히 이야기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기본 자본, 제가 말씀드린 기본 자본은 사실은 김만근 박사가 소개한 기초 자본하고는 사실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취지는 비슷하지만 내용이나 구체적인 이렇게 방법은 좀 다른데 뭐냐면, 이건 저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세금 혁명을 제대로 하면 한 해에 50조, 60조 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사실상의 증세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쉽게 말해서 공정가세만 제대로 해도 수십조 원 이상은 더 걷어들일 수 있어 굉장히 우리가 한편으로는 제대로, 복지, 또 한편으로는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그런 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제껴놓고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종잣돈 개념의 자본이 아니고 이른바 어떤 기업의 지분으로서의 자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 쉐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이런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선 문제의식이 기본 소득만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어렵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마 피케티가 이야기했지만 자본 수익률은 경제 전체의 생산 증가율보다 계속 수십 년 동안 더 높았어요. 그리고 자본은
점점 더 잘 축적이 되고 수익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술 변화는 자본의 그런 생산성을 훨씬 더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부가 계속 자본을 가진 소수의 초부유층들한테 쏠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 소득으로 나눠준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자본의 어떤 효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수익률이 점점 더 올라갈 텐데 아예 이 자본의 목조차 일정하게 국민들한테 나눠주자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자본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에 따른 어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훨씬 클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면 한국은요, 굉장히 특이한데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도 민간의 자본이 들어가기보다는 정부 육성 자금이 엄청 들어갑니다. 또 연구개발 예산이 OECD 국가들 가운데 4위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R&D 비용 예산도 엄청 커요. 대략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공공의 자금이. 매년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년. 근데 이 자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타트업을 키울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자금의 1%, 2%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회사를 우리가 20년 전에 1%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지분 가치가 얼마겠어요? 매우 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매년 수십조 원을 퍼부으면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예산도 우리가 사실은 기업이 할 일까지 기업의 의제를 사실 뭐 신성장 동력 예산이니 뭐 등등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삼성전자니 현대차의 그런 그 기업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예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게 할 때마다 해당 그 기술들이 뭐 상업화로 이어진다든지 또는 원천 기술로 이렇게 작동을 하거나 뭐 특허를 받게 된다든지 할 때는 지금도 일부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그걸 로열티 수준에서 그친 게 아니라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로 만들어가면 이게 한 해는 몰라도요 20년, 10년, 20년 쌓아가면 이게 나중에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나중에 20년이 지났을 때는 엄청난 이제 자본풀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먼저 기본 자본을 나눠주기 전에 국가 전체의 그 공유 자본 풀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조금씩의 그 기본 자본 풀에 공유 자본 풀에 지분을 조금씩 기본 자본으로 나눠주자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걸 이제 지분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배당금을 매년 할당해주고 한편으로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 중병이 들었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 이렇게 학자금으로 써야 된다 이런 이제 기묘한 상황이 있을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팔 수 있도록 하면 그 목돈으로 한편으로는 그 기묘한 상황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인 안정적인 생활도 보장하면서 소득 불평등도 완화하는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제안을 하는 거죠. 뭐 선 소장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많은 걸 물어보고 싶지만 이제 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들이 좀 옳은 것 같습니다. 이제 플로우로부터 왔던 질문을 이제 그 선 소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플로우와 직접 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 그 북토크를 준비하기 전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뭐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고 거기에 답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실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쭈쭈라는 분이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책 잘 봤습니다. 하트 뿅뿅이고요. 다른 4차 산업혁명 책보다 이해하기 쉽고 와닿는 내용이 많아 좋았습니다. 사실 작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죠. 자, 제 질문은 기존에 직장 관리직으로 있는 분들께 키워야 하는 역량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책 내용에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부수적인 요소 같이 들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일률적인 정답이 사실 있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뭐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 한
정년 앞두고 불과 몇 년 전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역량이라면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그런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비교적 한 10년 가까이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10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35세에서 40세, 45세 이럴 때 그 자기의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10년 후에 예를 들어 퇴직할 때 뭔가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건 뭐 여러 가지겠죠. 근데 뭐 제 경우를 예를 들면 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근데 이게 그리고 단 하나의 어떤 뭐 기술일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에 이른바 융합되는 그리고 통합해서 그 역량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동아일보에서 한 6년 정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빨리 정보를 습득해서 빨리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깊이는 없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사로 만드는 훈련들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제가 관심 가는 분야, 저는 사실 정책 평론을 하겠다고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와 만난 이제 학교를 찾아서 갔고, 그래서 이 정책에 관련한 이제 그 코스들을 밟고 왔죠. 그리고 서울시 안에서 실제로 그 1년이지만 지금은 별로 기억하고도 싶지 않지만 하여튼 뭐 5살짜리 훈이하고 쎄쎄쎄하고 놀면서 1년 동안 보좌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장의 눈높이에서 사실은 이제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책을 쓰는 것도 사실 일의 미래든 뭐 저희 전작 뭐 빅픽처든 등등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배웠던 어떤 이론적인 어떤 틀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무적인 경험들도 녹아 있고 거기에 그걸 어쨌거나 그 정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조직화해서 좀 쉽게 풀어내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녹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제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겠고 일반화하기 힘들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걸 하나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런 능력들을 꾸준히 자기가 갖춰가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동아일보를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아일보에 있었으면 동아일보라 지금 제 동기들 또는 제 선배쯤 되면 이미 이제 저 차장, 부장을 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아일보 지면이나 채널 A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정신세계를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 근데 10년 전에 저도 그 트랙으로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동아일보 차장, 부장이란 자리를 떠나고 나면 또는 뭐 아직은 정치적인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뭐 정치권에 삐대서 한 자리 할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뭘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는 거죠. 자신만의 컨텐츠를 쌓은 사람도 사실 많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론사가 아니라 뭐 어떤 대기업이 됐든 자신만이, 그러니까 물론 자신이 하는 일에서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고 뻗어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또 거기에 필요한 노하우와 네트워킹을 그때 형성하기 자원이 많으니까요. 거기에서 최대한 흡수하는 거죠. 저도 동아일보라는 뭐 어쨌거나 한국에서 그 메이저 언론사에서 나름대로는 체계적인 뭐 기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게 지금도 저는 많은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직장에서만 안주하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직업, 자신만의 컨텐츠는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네.
예, 직장에 안주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기 정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제가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이름을 밝히시지 않으시고 했는데요. 제가 이 질문지를 보면 느껴지는 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었는데 이렇게 쓰면 무례할까봐 단도직입적으로 쓰고 났는데 두 줄로 그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개인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둘 다 해야죠. 예.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건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저는 오히려 기술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지체될 거라고 봐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택시 운전사들이 우버가 들어와도 내가 다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거나 적어도 새롭게 직업 전환 훈련을 받는 동안 안정적으로 일정한 삶을 꾸릴 수 있다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택시 운전사들은 우버가 들어오는 걸 막겠죠. 실제로 막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버가 지금 한국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건 우리가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용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훨씬 효율적이고 되게 편리한 어떤 차량 공유 서비스인 건 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용 사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와 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노동자들한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소속된 노동자라기보다는 기그 워크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재즈 연주를 할 때 이제 어떤 연주 파트가 필요할 때 급하게 이제 막 사람을 부르는 걸 그걸 기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지만 임시적인 고용 일자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러면 어떤 일자리 안정성을 어떻게 지켜줄 거냐, 또 사회적인 그런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결국 계속 저항하는 세력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곳에서 이런 게 누적되면 말 그대로 진짜 기술 발전도 일어나지 않고 산업 발전도 일어나지 않는데 많은 부분 지체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나라는 앞서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에 우리가 자꾸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그렇고 산업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일자리 문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 많이들 느끼시지만 이게 구조의 변화가 쉽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걸 하려면 정부 정치권부터 변해야 되는데 우리 일단 그 촛불혁명으로 많은 변화를 일궈냈습니다만 아직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정말 근본적인 개혁을 제대로 해낼지 사실 많은 분들도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정부 정치권에만 제도 개혁 또는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할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또 변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변하기로 결심한 만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교육비 안 쓴다, 적게 쓴다, 적게 쓰고 그걸 노후 자금으로 모으거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발견해서 할 때 지원 자금으로 쓰겠다. 결단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미래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비관론자예요. 저는 이렇게 늘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인데요. 예, 오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로봇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 계신데 이미 저희들이 로봇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좀 답이 됐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인데요. 이것도 질문이 두 개인데 제가 하나만 여기서 선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묻고 계시냐면요.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려야 하는데 조세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한 해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은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거두는 시스템이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을 걷었을 때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거 이상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동창회 나갔는데 나보다 훨씬 잘 벌어. 근데 걔는 동창회비 내지 않았어. 근데 그날 먹은 식사는 맛있게 냠냠 다 먹었어요. 동창회비 내라 그럴 때 내가 내고 싶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체감하고 있다고요. 나보다 훨씬 돈 많이 버는 놈이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 지금 이 나라는 뭐 아이들의 저 꿈이 그거라고 그러죠. 예. 부동산 임대업자가 되는 거. 예. 저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는 게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세계 각국 비교해 봤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실효세율로 따졌을 때요.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에서 한 5번째 정도? 실효세율이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불로소득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훨씬 적게 낸단 말이에요. 그거 용납이 되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연말정산 하자고 그러니까 연말정산에서 더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소득이 조금 된다는 사람들도 분통이 터지는 거죠. 자, 그리고 세금을 냈는데 4대강 사업하는데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상당 몇 조 원은 건설업자들 예를 들어 이명박 그 동지상고 사람들 업자들한테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담합을 해서 실제로 한 20-30%는 뭐 공정경제 입찰을 했으면 쓰지도 않아야 될 예산들이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싶고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으로 돌아오겠다는 믿음이 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 매년 뭐 일정한 수준의 그 기부를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안 아까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간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은 저도 아까워요, 어떨 때는. 이게 제대로 쓸까 하는 믿음이 사실 제가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세 재정의 현실을 제가 뭐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과세 그리고 재정 지출을 제대로 한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조세 저항을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선대인 소장과의 대담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기, 3차 인터넷, 4차 인공지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혁명을 지난 100년 동안 해냈습니다. 이 100년 동안 이 네 가지 혁명을 다 해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이로운 만큼 우리의 고민도 깊습니다. 세상은 바뀌는데 나만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떤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고 변하는 시대와 함께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막연한 그 느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선대인 소장의 일의 미래는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대인 소장은 책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전 세계 7살의 아이들의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선대인 소장도 이걸 그 강연에서 인용했는데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현실은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선대인 소장은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 나름의 구체적인 대답을 조금은 들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여러분이 변해가는 세계와 함께 사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 오늘은 선대인 소장의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5년 뒤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를 이 책과 함께 설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개 녹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열띤 강의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선대인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대인 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